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새 연준 의장이 데뷔 무대에서 시장에 던진 첫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거였습니다. 이제 저를 그만 쳐다보세요. 케빈 워시. 어젯밤 그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 처음으로 금리를 결정했고 처음으로 기자회견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선장이 부드러운 손짓 하나쯤은 건네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의장이니까, 데뷔 전이니까 시장을 다독이며 출발하지 않겠냐는 기대였죠. 그런데 워시가 꺼낸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연준이 지난 5년간 물가 목표를 놓쳤다고 인정했고 이제 그걸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서늘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가장 잘 돌아갈 때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직접 반응할 때이고 연준이 그 데이터에 어떻게 반응할지 시장이 눈치만 보기 시작하면 시장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곱씹어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투자자들이 위기 때마다 기대온 연준의 구조 손길, 이른바 안전판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젯밤 미국장 마지막 1시간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어제 1.01% 내렸는데 숫자만 보면 평범한 하락일입니다. 그런데 그 1%가 만들어진 과정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인 52,281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워시의 첫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나오자 그 차분함이 1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의 진짜 주제는 어제 시장이 몇 퍼센트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어젯밤을 기점으로 연준이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 단위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어제 시장이 우리에게 보낸 진짜 신호가 보입니다. 그 결정문은 한국 시각 새벽 3시 30분 무렵에 나왔습니다. 금리 자체는 동결이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였죠. 표결도 만장일치였습니다. 반대표 하나 없이 위원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회의였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장이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성명서에서 추가적인 금리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던 기존 문구를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문구가 시장에는 일종의 보험 증서였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금리를 더 만질 수 있다, 필요하면 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는 표현이었거든요. 그 여지를 지운 겁니다. 동시에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불확실성의 일부는 중동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적었습니다. 경기는 멀쩡하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시장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성명서 한 장에서 시장을 달래주던 표현은 빠지고 경제는 튼튼하다는 자신감만 남은 겁니다.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연준이 분기마다 내놓는 경제 전망,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금리를 점으로 찍어 표시하는 이른바 점도표가 이번에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점도표라는 건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금리가 어디쯤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를 점 하나로 찍어 모아놓은 지도입니다. 이 점들이 위로 옮겨갔다는 건 위원들의 머릿속 금리가 다 같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전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장은 더 낮게, 물가는 더 높게, 금리는 더 오래 높게. 성장은 식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그림.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의 밑그림이 연준의 공식 전망에 박힌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금리를 그대로 두는 동결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미래에 있습니다. 시장의 주가나 채권값은 오늘의 금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금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 그 전체 경로를 미리 계산해서 지금 값을 매깁니다. 그러니 연준이 오늘 금리에 손을 안 대더라도 앞으로의 길이 더 높고 더 오래라는 신호만 주면 그 순간 시장은 미래의 더 비싼 돈값을 오늘 가격에 끌어다 반영합니다. 어제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워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도 말과 점도표만으로 시장의 금융 환경을 한 단계 조여버린 겁니다. 동결인데 긴축인 이른바 매파적 동결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머릿속에서 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투자자들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표를 보자마자 시장은 인하 시나리오를 지우고 인상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말까지 0.25%포인트 인상을 사실상 다 반영했고 더 멀리 내다보는 쪽은 내년 초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어제 하루 만에 연말 기준금리 전망이 0.37%포인트 가까이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현재 3.6% 수준인 정책금리를 두고 시장은 이제 연말이면 4% 부근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하를 기다리던 자리에 인상이 들어앉았으니 그 차이만큼 주가가 출렁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자, 이제 그 결정과 발언이 가격에 어떻게 새겨졌는지 보겠습니다.
시장이 진짜로 무너진 건 마감 직전 1시간, 그러니까 한국 시각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였습니다. 미국장에서 마지막 1시간을 흔히 파워아워라고 부르는데 그 시간에 워시의 기자회견 내용이 본격적으로 소화되면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QQQ는 이 1시간 동안에만 1.09% 빠지면서 새벽 4시 53분에 그날의 바닥인 720.85를 찍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SPY는 이 마지막 1시간에 하루 거래량의 약 39%가 몰렸습니다. 하루 거래의 5분의 2가 마감 직전에 터졌다는 건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워시의 입을 끝까지 확인한 뒤 동시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다우는 장 초반 신고가 부근까지 올랐다가 끝내 0.98%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침에 활짝 웃다가 저녁에 우는 전형적인 되돌림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의 강세에 안심하고 들어갔던 사람일수록 마지막 1시간이 아팠을 겁니다. 여기서 어제 같은 날 꼭 기억해두면 좋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큰 이벤트가 걸린 날은 장 초반의 분위기로 그날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다우는 장이 열리자마자 신고가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화면만 봤다면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의 진짜 답은 이벤트가 끝나는 마지막 1시간에 나왔죠. 이런 패턴을 시장에서는 흔히 페이크 아웃, 그러니까 가짜 신호라고 부릅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시장은 그저 추측으로 움직이고 진짜 가격은 사실이 확인된 뒤에야 매겨집니다. 연준 회의처럼 결과가 장중에 나오는 날일수록 초반에 강세나 약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벤트가 소화된 뒤에 마감 근처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세배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어제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팠습니다. 나스닥을 3배로 따라가는 TQQQ는 어제 약 3%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3%라는 숫자도 점잖게 보일 만큼 장중은 더 거칠었습니다. 시가에서 마감까지로만 끊어보면 5% 넘게 밀렸고 장중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출렁임은 6%를 넘었습니다. 지수가 1% 빠질 때 우리는 그 3배의 진폭을 고스란히 맞는 자산을 들고 있으니 어젯밤 같은 날에는 화면이 새빨갰을 겁니다. 계좌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어제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 진짜 속살부터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금리를 동결했는데 왜 시장은 마치 금리를 올린 것처럼 반응했을까요? 답을 알려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어젯밤의 진짜 핵심입니다. 워시는 사실 시장의 낯선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연준 이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은행이 쓰러지던 그 시기를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서 직접 통과한 인물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절부터 그는 연준이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방식, 이른바 양적 완화에 줄곧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돈을 풀어 시장을 떠받치는 방식이 결국 부작용을 남긴다고 본 겁니다. 그는 연준이 시장에 보모 노릇을 하는 걸 오랫동안 못마땅하게 여겨온 매파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연준의 키를 잡았습니다. 어제 그의 발언이 강경했던 건 변덕이 아니라 그가 원래 그렇게 생각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난 한마디가 어제 기자회견에 있었습니다. 워시는 금융시장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반응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말만 떼어놓고 들으면 시장 친화적으로 들립니다. 시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처럼요. 그런데 워시의 다른 발언들과 겹쳐 들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는 시장이 연준의 다음 수를 추측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걸 비효율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데이터에 반응해야지 연준에 반응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시장 가격 존중은 연준이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정반대로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가격을 매기게 두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이 변화를 쐐기처럼 박았습니다. 그는 처음 며칠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중앙은행 총재라면 데뷔전에서 시장이 출렁이는 걸 보고 한마디라도 다독였을 텐데 워시는 오히려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시장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죠. 그러니 어제 주가가 빠진 건 0.25%포인트짜리 금리 전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깔고 앉아있던 그 안전망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보험료가 사라지면 떨어집니다. 어제 시장은 그 보험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처음으로 값을 매긴 겁니다. 그런데 워시가 바꾸려는 건 금리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끝까지 들어보면 그는 연준이라는 기관 자체를 손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준이 들여다보는 데이터 대부분이 구식 설문 방식에 기대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민간 기업들은 이미 실시간 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연준이 한 달이나 늦게 나오는 옛날식 통계에 의존하는 동안
시장과 기업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연준의 데이터부터 현대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앞으로 연준에 들고 올 만한 변화들이 있다고 예고했고 그 변화를 위해 만든 작업반들이 결정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권고만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결정의 칼자루는 내가 쥔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디테일도 하나 흘렸습니다. 그는 재무장관과 매주 만나는 게 매우 유용하다며 취임 후 벌써 3번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사령탑과 긴밀히 발을 맞추겠다는 신호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젯밤은 단순히 새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연준이라는 기관이 새 주인을 맞아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짜기 시작한 그 첫날이었던 겁니다. 시장이 긴장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리 숫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숫자를 정하는 사람과 방식이 통째로 바뀌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워시가 흔들었다는 그 안전망이 도대체 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는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 연준이 결국 달려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받쳐준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멀게는 1987년 대폭락 직후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을 쏟아부으며 시작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상 초유의 돈풀기로 2020년 팬데믹 때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복됐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연준이 나타나 바닥을 받쳐주는 일이 수십 년간 되풀이되면서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주가가 떨어져도 바닥엔 연준이 깔아둔 그물이 있다는 안도감이 깊이 박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연준의 풋, 그러니까 일종의 무료보험에 빗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도감 위에서 사람들은 더 과감하게 위험을 떠안았습니다. 더 비싼 값에도 주식을 샀고 더 큰 레버리지를 걸었죠. 워시는 데뷔 무대에서 바로 그 무료보험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보험이 공짜가 아니라면 그 위에 쌓아 올린 위험의 값도 다시 매겨야 합니다. 어제 시장이 한 일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새 연준 의장의 색깔은 대개 취임 직후 닥친 첫 위기에서야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워시는 다릅니다. 그는 위기가 떠밀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닥친 위기도 없는데 데뷔 무대에서 스스로 물가라는 상대를 지목하고 먼저 주먹을 뻗었습니다. 시장을 다독이며 신뢰를 사는 길 대신 시장을 긴장시키며 신뢰를 세우는 길을 고른 겁니다. 나는 시장의 비위를 맞추는 의장이 아니라 물가를 잡는 의장이다. 데뷔 전부터 이 정체성을 못 박으려 한 거죠. 이게 어제 시장이 느낀 진짜 낯덩입니다. 받아주는 의장에 익숙한 시장이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장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강경한 데뷔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장면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8년 말이 그랬습니다.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가 중립 수준에서 한참 멀리 있다는 취지의 매파적 발언을 던졌고 시장은 그 말을 연준이 계속 조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미국 증시는 그해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가파르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자 연준은 태도를 180도 틀어 금리 인하로 방향을 돌렸고 시장은 그 위에서 거대한 반등을 그렸습니다. 강경한 충격이 먼저 시장을 때리고 시간이 지나 연준이 결국 한 발 물러서는 패턴. 시장이 워시를 보며 떠올리는 기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진짜 승부처는 여기 있습니다. 워시는 진심으로 금리를 올릴 생각인 걸까요? 아니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입으로 강하게 나가는 걸까요? 시장은 일단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인상적으로 가격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18년의 기억을 품은 한쪽에서는 이번에도 연준이 결국 물러설 거라는 베팅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락은 이 두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힌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승자가 누구일지는 앞으로 나올 물가와 고용 숫자가 판가름할 겁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과거에 연준이 물러섰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워시는 파월이 아니고 지금의 물가는 그때보다 훨씬 끈적합니다. 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짚고 가겠습니다. 워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지 그 배경에는 좀처럼 식지 않는 물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27% 올랐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도 2.96%였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삼는 2%와는 여전히 한참 멀죠. 워시가 수년간 목표를 놓쳤다고 말한 게 빈말이 아닌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새 의장이 취임했으니 그가 첫 무대에서 물가 파이터의 얼굴을 보여주려 한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대비보다 단호한 대비를 고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청구서가 어젯밤 시장에 날아온 겁니다. 자, 이제 어젯밤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가 만기별로 서로 다르게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보통 연준이 매파로 돌변하면 모든 만기의 국채금리가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짧은 쪽 금리는 확 올랐는데 긴 쪽 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짜리 단기 국채 금리는 어제 0.029%포인트 오른 3.65%가 됐습니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가 짧은 금리를 밀어 올린 겁니다. 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4.46%, 30년물은 4.93%로 거의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이 엇갈림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짧은 금리는 지금 당장의 연준 정책을 비추는 거울이고, 긴 금리는 먼 미래의 성장과 물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제 시장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이미 식어가는 경제에 대고 금리를 더 조이면 결국 성장이 더 꺾이고 먼 미래의 물가도 함께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짧은 금리가 오르는데도 긴 금리는 오히려 미래의 둔화를 가격에 새기며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채권 시장이 연준의 강경책을 보며 박수를 친 게 아니라 너무 세게 조이다 경기를 꺾는 거 아니냐는 경고장을 슬며시 내민 거죠. 단기와 장기의 간격이 좁아지는 이 현상을 시장에서는 곡선이 납작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납작해짐은 대개 경기 후반부에 연준이 과하게 조일지 모른다는 불안이 깔릴 때 나타납니다. 다만 균형은 잡고 가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경고장을 내밀었다고 해서 당장 침체가 코앞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짧은 금리와 긴 금리의 관계를 보면 어제도 여전히 긴 금리가 짧은 금리보다 높은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보다 0.8%포인트 넘게 높은 교과서적인 정상 곡선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의 전조로 유명한 건 이 관계가 뒤집히는, 그러니까 짧은 금리가 긴 금리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인데 어제는 그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정상 곡선이 어제 하루 살짝 납작해졌을 뿐이죠. 그래서 어제 채권 시장의 메시지는 침체 경보가 아니라 연준이 너무 세게 조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노란불 정도로 읽는 게 정확합니다. 과장하면 시청자분들을 겁주는 일이고 무시하면 신호를 놓치는 일이니 딱 노란불만큼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직접 와닿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가져가겠다고 하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해집니다. 이자를 더 주는 통화로 돈이 몰리니까요. 그래서 어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는 0.85% 올랐습니다. 엔화도 유로화도 달러 앞에서 약해졌습니다.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하루에만 15원 넘게 뛰어 1,528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0원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태평양 건너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살 때 치르는 환전 비용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같은 미국 주식을 사도 어제보다 오늘 더 비싼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어제 시장의 속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하락은 그 폭이 무척 넓었습니다. S&P 500 안에서 오른 종목은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5종목 중 4종목 이상이 빨간불이었다는 뜻입니다. 업종으로 봐도 11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느 한 구석만 아팠던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같은 충격에 동시에 반응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면적인 하락 속에서 딱 한 무리만 초록불을 지켰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영국의 설계회사 암은 5.7% 뛰었고 반도체 장비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4.4%, 통신칩의 브로드컴은 4.3%,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독점기업 ASML도 3.5% 올랐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부진하던 인텔까지 3.5%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로 하루 전, 그러니까 화요일장에서는 정확히 거꾸로였습니다. 그날은 반도체가 7% 넘게 무너지는 동안 다우가 신고가를 쓰고 은행과 경기 민감주가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어제는 그 그림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어제 무너진 화요일의 주인공들이 어제 다시 일어선 반도체에 자리를 내준 겁니다. 이틀 사이에 시장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깔끔한 이야기로 묶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어제 시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이 동시에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오른 건 워시 때문이 아닙니다. 전날 과하게 두들겨 맞은 자리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암과 브로드컴 같은 개별 종목의 강세가 묶음 전체를 끌어올린 반도체 자체의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반도체 안에서도 결이 갈렸습니다. 설계와 장비 쪽은 강하게 튀어올랐지만 서버 조립의 슈퍼마이크로 같은 종목은 오히려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같은 반도체라는 이름표 안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자리와 빠지는 자리가 따로 있었던 거죠. 반대로 나머지 시장이 무너진 건 워시 때문입니다. 금리가 더 오래 높게 유지된다는 전망은 특정 종목군을 정통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의 자체 반등과 연준발 매도가 한 화면 안에서 정반대로 부딪힌 두 개의 날이 겹친 하루였습니다. 그럼 연준발 매도는 정확히 어디를 때렸을까요? 가장 세게 맞은 쪽은 부동산과 생활 필수품,
그리고 통신 같은 업종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종은 속한 종목 전부가 빨간불이었고 생활 필수품 업종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왜 하필 이쪽이었을까요? 이 업종들은 흔히 안정적인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더 오래 높게 유지되면 굳이 위험을 떠안고 배당주를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안전한 국채만 들고 있어도 비슷한 이자를 주니까요. 게다가 부동산처럼 빚을 많이 쓰는 업종은 높은 금리가 곧장 이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매력은 떨어지고 비용은 오르는 양쪽 압박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어제 이 업종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건 바로 이 금리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안에서도 균열이 보였습니다. 어제 메타는 5.4% 급락하며 나스닥 100 대형주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8%, 아마존은 3.5%,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5% 내렸습니다. 반면 같은 빅테크라도 애플은 1.1%, 엔비디아는 1.3% 하락에 그치며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된다는 건 먼 미래의 이익을 끌어와 지금 값을 매기는 성장주에게는 특히 불리합니다.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일수록 그 가치가 더 많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100원을 10년 뒤에 받기로 했는데 그 사이 이자율이 올라가면 지금 그 약속의 값어치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분명 넓고 깊게 빠졌지만 패닉은 아니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어젯밤을 제대로 읽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12% 넘게 뛰긴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장의 단기 변동성은 18 부근인데 몇 달 뒤를 내다보는 장기 변동성은 20을 넘고 6개월짜리는 21을 넘습니다. 먼 미래의 불안이 당장의 불안보다 더 큰 지극히 정상적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진짜 패닉이 오면 이 구조가 뒤집힙니다. 당장이 제일 무서워지죠. 그런데 어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의 꼬리 위험, 그러니까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을 재는 지표도 평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어제의 마지막 1시간 매도는 공포에 질린 투매가 아니라 바뀐 금리 경로를 차분히 가격에 반영하는 재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 실험 계좌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은 우리 계좌에도 분명히 아픈 밤이었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이 실험 계좌의 현재 총 평가 금액은 1만 4,657달러입니다. 워시의 한마디에 시장이 마지막 1시간을 토해내면서 우리 계좌도 그만큼을 함께 반납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미국장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어제 워시가 던진 충격을 하룻밤 곱씹은 시장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도전장을 내밀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제의 매도가 하루짜리 발작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는지는 오늘 밤 장이 첫 단서를 줄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워시는 시장이 연준이 아니라 데이터에 반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대로 앞으로 나올 물가와 고용, 소비 숫자 하나하나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집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꽤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데이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연준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부터 계산했습니다. 좋은 숫자가 나와도 연준이 매파적으로 해석하면 주가가 빠지고 나쁜 숫자가 나와도 연준이 비둘기처럼 굴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주가가 올랐죠. 데이터 자체보다 연준의 반응을 읽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시가 그 게임을 끝내겠다고 했으니 이제 숫자는 숫자 그대로 시장에 부딪힙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그냥 높은 물가로, 고용이 식으면 그냥 식는 고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준이라는 통역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시장은 날 것의 데이터를 직접 해석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나오는 날마다 시장의 출렁임이 한층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충제 역할을 하던 연준의 친절이 빠졌으니까요. 당장 오늘이 그 첫 시험대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바로 오늘 밤 시장이 워시의 메시지를 곱씹는 그 위에서 발표됩니다. 시장 눈높이는 핵심 소매 판매가 0.6% 안팎, 전체가 0.5% 안팎입니다. 어제까지처럼 연준이 미리 방향을 일러주지 않으니 이 숫자가 눈높이 위로 찍히느냐 아래로 찍히느냐에 시장이 한층 예민하게 반응할 공산이 큽니다. 소비가 눈높이를 웃돌면 경기가 여전히 단단하다는 뜻이라 워시의 매파에 명분이 실릴 것이고, 반대로 식는 쪽으로 나오면 어제 채권 시장이 슬며시 내비친 둔화 우려에 무게가 실리겠죠. 그리고 그 뒤로 줄줄이 이어질 다음 물가 발표와 고용 발표가 매번 그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제는 달력에 표시된 발표일 하나하나를 챙겨봐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사실도 같이 짚어두겠습니다. 어제 실제로 바뀐 건 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의 지도였습니다. 연준은 어제 단 한 푼의 금리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위원들이 그린 미래의 길과 워시의 말투뿐이었죠. 물론 그 지도가 시장을 흔들기엔 충분했지만 동시에 이건 아직 실행된 인상이 아니라 예고된 가능성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예고는 데이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하락을 이미 벌어진 긴축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지레 겁먹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숫자들이 이 예고를 현실로 만들지 아닌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판은 바뀌었지만 아직 한 수도 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보이면 워시가 정말 방아쇠를 당길까요?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물가입니다. 지금 4%를 웃도는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몇 달 더 3%대 위에서 끈적하게 버틴다면 워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명분을 얻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눈에 띄게 식기 시작하면 그 강경한 입도 한 톤 내려갈 여지가 생기겠죠. 둘째는 고용입니다. 일자리가 계속 단단하게 늘면 연준은 경기 걱정 없이 물가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고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순간 실업이 치솟으면 그건 연준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물가 발표일에는 숫자가 3%대 어디에 찍히는지, 고용 발표일에는 새 일자리가 꺾이는지 아닌지 이 두 가지만 또렷이 보셔도 워시의 다음 수를 절반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연준이 답을 미리 귀띔해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직접 채점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제의 충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연준이 안전망을 거둔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분명 시장에 불편한 일입니다.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 출렁임은 커지고 우리처럼 레버리지를 든 투자자에게는 그 출렁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동안 시장이 더 시끄러워질 각오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이야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기 때마다 연준이 구해줄 거라고 믿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무모하게 위험을 떠안습니다. 비싸도 사고 빚을 더 내고 거품을 키웁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터지면 그 청구서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오죠. 워시가 그 무료 보험을 거두려는 건 어쩌면 그 무모함이 쌓이기 전에 시장을 좀 더 건강한 긴장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아프지만 장기적으로는 거품이 덜 끼는 시장,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워시의 강경함이 어디까지 진심인지에 달린 이야기이고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제의 하락을 그저 새 의장이 시장을 한번 겁줬다는 한 줄로만 읽고 끝내기엔 그 안에 담긴 변화가 훨씬 묵직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을 올해 가장 중요한 연준 회의 중 하나로 기록해두려 합니다. 금리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 숫자를 다루는 사람과 철학이 바뀐 분기점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젯밤 워시가 그어둔 이 선을 자꾸 떠올리게 될 겁니다. 연준은 더 이상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그 선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등락보다 이 규칙의 변화가 앞으로 몇 달을 지배할 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 어제 빠진 몇 %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차분히 머리에 새겨두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판이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길을 잃는 건 늘 그 변화를 모른 채 어제의 지도만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제는 새 의장의 데뷔 무대라는 큰 산을 함께 넘었습니다. 연준이라는 게임의 규칙이 바뀐 첫날을 우리는 같이 지켜본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매일 영상을 만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장이 잠시 겁을 먹긴 했지만 저는 오늘 밤 다시 열리는 장이 어제의 충격을 차분히 소화하고 한 발씩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